혹시 태극기 집회한 사람들 내란 선동죄로 수사하라는 수사 지시가 내려갔다라는 기사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수사가요. 여러 개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내란 그러네요. 선동죄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지금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은 서울지방경찰청 부안수사대에서 네. 5명 중 고발인, 피고발인이죠. 송만기 양평구의회의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장경순 전 국회 부의장, 한성주 공군예비역 소장, 네. 그리고 윤용, 네. 그 부정부패 추방시민연합회장 이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지난 12월 31일 날 서울 중구 대한문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해라, 군대여 일어나라 이런 내용이 적힌 그 페이퍼를 배포해서 그래서 군부 쿠데타를 촉구했다는 취지로 제출된 고발장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내란 선동죄로 현재 고발인이 군인권센터죠. 네.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네. 뭐냐면 그 탕기국 그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정광용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속돼 계시는데 이분이 당시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은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또 내란 선동죄로 고발된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변호사님. 네. 이게 내란 선동, 내란죄 제목을 적용한 게 시위 참가자한테는 처음이라면서요. 뭐 이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앞에서 이제 발언한 사람들도 네. 아니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해서 이런 계엄령 선포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그런 페이퍼를 나눠준 사람들인데 이런 경우는 참 못 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요. 혹시 그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중총 걸기 불법 집회를 주도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요. 이번 7월에 얼마 전에요. 뭐라고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됐어요. 소요 혐의에 대해서 공소권 혐의였어요. 원래 없애- 내란 선동보다 소요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이었던 그러니까요. 범죄죠. 소요란 거는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 협박, 손괴 행위를 한 자에 적용되니까 내란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란죄로 한다. 내란죄 우리나라는 12.12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석기에 해당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저는 학술적으로 분석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뭐 이런 분들이 내란죄로 조사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다는 거, 수사 지휘권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는 뭐 고발에 대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경찰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근데 검찰이 이건 수사 지휘를 내린 거잖아요. 그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사실은 좀 다른 얘기지만은 그 정광용 회장이 그 내란 선동으로 문제가 된 그 발언을 하기 전에 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집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발언은 괜찮아요. 그 발언이 문제가 돼서 탕기국 쪽에서 내란 선동으로 고발했었죠.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정광용 회장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고발 취소장을 냈죠. 그래서 그 사건은 현재 각하 처리가 됐는데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내란 선동으로 고발장을 내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어떤 형사 절차에 따른 어떤 그 고발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시도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거 고발인이 누군지 아세요? 군인권센터 지난번에 그 문제됐던 그거 기억나죠? 예, 그, 예. 저 장군 얘기 나왔던 네네. 그인데요. 아무튼 여기는 지금 뭐 고발장 제출하고 여기에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걱정이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최고위 회의에서도 이 부분 발언을 했거든요. 네네. 뭐 딴 건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걱정스럽다. 네. 내 걱정이 기우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기우겠죠? 제가 이 걱정하는 게 그냥 기우겠죠? 기우여야 하지 않겠어요? 기울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내란 선동죄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보다도 더 저는요 제가 요즘 공부를 헛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란 선동죄, 내란죄도 여기에 해당되기에는 참 이게 큰 죄거든요. 엄청 큰 죄예요. 내란죄는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상에서 정말 무시무시하게 큰 죄이기 때문에 보통은 내란죄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더 희한한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묵시적인 청탁. 우리 형법 체계에는요, 묵시적인 청탁이라는 얘기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공부를 잘하신 우리 변호사님께서 묵시적 청탁 아십니까? 근데 지금 이재용 재판에 대해서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자, 뇌물죄는요,
흔히 말하는 단순 뇌물죄가 있고, 그러니까 부정처사죄, 제3자 뇌물수뢰죄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어떤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그게 바로 단순 뇌물죄죠. 뇌물수수자와 뇌물공여자가 있는 거예요. 제3자 뇌물수수는 뭐냐면 내가 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양자는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데 이익을 취득하는 주체가 본인인 경우랑 제3자인 경우죠. 그래서 제3자인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또 다른 법률 구성 요건이 그러니까 입증이 되어져야만 제3자 뇌물수수가 인정이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제가 뇌물을, 제가 저 말고 어떤 A라는 사람이 뇌물을 받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야, 그 뇌물을 내 부인한테 갖다 주라고 했어. 이렇게 만약에 쳤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인이 받은 행위를 제3자 뇌물수수로 볼 건지 본인이 받은 거로 볼 건지 이게 문제가 돼요. 그죠? 근데 보통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면 부인은 내용을 까마득하게 아무것도 몰라도 그거 우리 집에 부인한테 전달해 놓으세요 하면 부인이 받았다. 그랬다면은 그거는 뭐냐면 본인이 받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제3자가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맨 처음에 특검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로 기소할 당시에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적 공동체, 경우에 따른 부부 이상의 아주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순실이 돈을 받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받는 거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뇌물죄와 똑같은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경제적 공동체를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야 이게 왜 단순 뇌물죄냐 그게 말이 되느냐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심 법원의 이 판결을 보면 단순 뇌물죄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특검이 생각했던 논리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공동체를 인정을 한 게 아니라 뇌물을 이제 받는데 뇌물로 판단해서 받는데 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긴밀하게 서로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승마협회 또 삼성이 주도하는 승마협회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 진행 사항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 진행 사항을 잘 알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자 이익은 최순실과 최순실 딸이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실행행위를 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관계로 본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흔히 말하는 이제 단순 공모란 말이에요. 아까 그렇죠. 얘기했던 경제적 공동체랑 개념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모관계가 인정되어지면 공모자 가운데에서 그 공모로 인한 뇌물의 이익을 불법 이익을 받았을 때 이거를 공모자라고 꼭 나눠 가져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다 가져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특검이 말한 경제적 공동체 그 논리를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심 재판부에서는요. 특검이 주장을 안 받아들인 게 너무 많아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상한 게 네. 특검에서 주장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도움 청탁을 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승계 자금이라는 포괄적 현안이나 개별 현안 적극적 명시적 청탁한 게 아닌 것으로 봤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왜 명시적 청탁이 없지만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고 개괄적인 포괄적 청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시기에 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계되어져서 삼성물산과의 합병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이재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합병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고 이재용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최순실에게 그런 혜택을 주어지는 것이 그런 서로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 내지 편의 그런 어떤 직무와 관계된 대통령의 직무와 관계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전 그래서 네 가지만 한번 짚어보려고 네네. 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논문을 쓰고 싶은 지금 이게 네네. 판례예요. 네네. 저희는 판례 평성을 논문을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 이거 논문 쓰다가 제가 어제 눈이 확 나빠졌어요, 밤에. 네. 어제 이거 논문 쓰기 위해서 계속 쳐보다가 이렇게 치고 이제 자료를 찾고 있다가
잠이 드는 관계로 정말 다 마무리를 못했는데 4가지 문제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네. 첫 번째, 민간인 뇌물죄예요. 뇌물죄는 신분범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민간인 뇌물죄의 논란인데요.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민간인인 최순실도 그렇게 다 뇌물죄가 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검의 논리는 이거예요. 자,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과 무슨 구체적으로 돈을 받고 이익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서로 사전 공모 내지 협의 상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면 둘이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부 이상의 긴밀한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최순실이가 받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받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데 그게 바로 경제적 공동체라는 얘기인데 지금 1심에서는 경제적 공동체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범이기 때문에 그쵸. 공범이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냐 안 하냐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았는데 만약에 1억을 받았어요. 우리 네. 우리 유채구님이랑 저랑 1억을 받았어. 그럼 받은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서 뇌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면 받은 1억을 유채구님이 다 가지셔도 아무 상관없고 꼭 나랑 나눠 가져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일이에요. 경제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기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내가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없다. 아니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경제적 공동체면 우리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면 결국 내가 단독으로 범행을 했고 우리 최고님이 아무것도 몰라. 우리 앵커님이 아무것도 내용을 그래도 몰라도 같이 돈을 받은 것만으로도 내가 받은 거랑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란 둘 다 말이에요. 똑같이 범죄다. 아니죠. 범죄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은 처벌을 안 받는 거죠. 아니죠. 모르고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건 공모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공모가 아니고 네. 도구야, 도구 단순한. 사자 내지 메신저에 불과한 거죠. 돈만 받아. 돈을 대신 받아준 사람에 불과하다는 네. 거예요. 경제적 공동체 네. 논리는.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최순실은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인정하는 건 그게 아니라 뭐냐면 돈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 둘이 긴밀하게 의논하고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 그 사람을 거기 지금 회장으로 좀 앉혀. 그리고 돈을 왜 안 보내줘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불러갖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만들고 이런 어떤 과정을 두 사람이 되게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결국은 그 지원을 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하게 만들어준 부분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둘 중에 그거를 누가 돈을 갖고 안 갖고는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공동정범으로 본 거예요. 공동정범으로 본 거죠. 그런데 그건 틀린 말이죠. 네. 부자관계에서도 판례상으로는요. 공동정범으로 경제적으로 공동정범으로 안 봐요. 네. 그러면 이 1심 선고가 2심에 올라가서는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바로 그 점이 지적이라는 거죠. 왜 특검은 어떻게든지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로 기소를 하려고 하니까 네. 국리 끝에 생각해낸 논리가 경제 공동체 논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더라도 사실상 부인 이상으로 가까운 그리고 재산을 공유하는 최순실이가 받은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거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뇌물로 유죄를 받으려고 한 거죠. 머리 국리를 했는데. 근데 아무리 재판부에서 생각해봐도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논리는 거부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 가운데에서 뭐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회장을 바꾼 거라든지 또는 그 이재용 회장한테 네. 왜 승마 지원 잘 안 됐느냐라고 그런 추궁 내지 채근하는 얘기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하게 됐느냐? 최순실이 계속 얘기를 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서 도와줄 의사로 그런 어떤 행위들을 했고 그 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위를 한 거니까 공모가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선판례에서는요. 우리는 우리 재판을 할 때는 판례를 굉장히 중시하고 판례를 뒤져서 보게 되는데 네. 선판례는 부자관계도 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아주 애매하게 생각하는 묵시적 청탁. 이거 변호사님 묵시적 청탁이라는 단어 들을 때 어떠셨습니까? 글쎄 묵시적 청탁은 뭐 이런 거죠. 적극적 명시적 고의가 아니라 암묵적 고의, 그죠? 또는 미필적 고의 이런 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처럼 청탁에 대해서 꼭 명시적으로 얘기는 서로 하지 않았지만
어떤 애로사항과 어떤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서로가 알았고 알고 있었느냐라는 그런 어떤 취지로 여기 보는데 판사님들이 다 경상도 버전인가 봐요. 니 아. 내 맘 알지 버전이네요. 그러니까 니 내 맘 알지 그거네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묵시적 청탁 이거는 별로 중요한 법적 이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딴 게 뭐가 더 중요한 아니 그러니까 거지? 이게 네. 단순 뇌물죄의 경우, 그러니까 법률 적용이 단순 뇌물죄로 적용되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그럼 직무와 관계된 무슨 청탁이 있었냐고 볼 거는 꼭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거죠. 네. 오히려 문제는 그거죠. 뭔가요? 이게 단순 뇌물로 아까 지적하신 네. 것처럼 두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해서 단순 뇌물로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최순실은 제3자니까 뭔가 제3자에게 이익을 준 거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게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심 재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걸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적어도 제3자 뇌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난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헷갈리게 됐네요. 아니요, 그래서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소심에 가면 결론은 뭐냐, 이것을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만 정확하게 해주면 그럼 이건 무죄인 거죠. 근데 그 왜 제대로 못 싸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의 불이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그럼 승마 지원과 관계돼서 서로 도대체 어떤 얘기들이 오갔고 어떤 상의들을 했는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거든요. 단장님, 아니 이거 우리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서 네.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점심 먹으러 가야 돼요. 그러시죠.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해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뭐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법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형사법을 하는 교수님들이 논문이 그냥 다다다다다 나오게 될 주제 같은데요. 저부터 먼저 써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설명이 좀 어려워서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더 쉽게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태극기 집회한 사람들 내란 선동죄로 수사하라는 수사 지시가 내려갔다라는 기사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수사가요, 여러 개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내란 그러네요. 선동죄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지금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은 서울지방경찰청 부안수사대에서 네. 5명 중 고발인, 피고발인이죠. 송만기 양평구의회의원, 주옥순 엄마부대대표, 장경순 전 국회 부의장, 한성주 공군예비역 소장, 네. 그리고 윤용, 네. 그 부정부패 추방시민연합회장, 이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지난 12월 31일 날 서울 중구 대한문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해라, 군대여 일어나라, 이런 내용이 적힌 그 페이퍼를 배포해서 그래서 군부 쿠데타를 촉구했다는 취지로 제출된 고발장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내란 선동죄로 현재 고발인이 군인권센터죠. 네.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네. 뭐냐면 그 탕기국 그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정광용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속돼 계시는데 이분이 당시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은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던. 그거 기억나죠? 예. 저 장군 얘기 나왔던 네네. 극인데요. 아무튼 여기는 지금 뭐 고발장 제출하고 여기에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걱정이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최고위 회의에서도 이 부분 발언을 했거든요. 네네. 뭐 딴 건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걱정스럽다. 네. 내 걱정이 기우기를 바란다. 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기우겠죠? 제가 이 걱정하는 게 그냥 기우겠죠? 기우여야 하지 않겠어요? 기울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내란 선동죄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보다도 더 저는요, 제가 요즘 공부를 헛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란 선동죄, 내란죄도 여기 해당되기에는 참 이게 큰 죄거든요. 엄청 큰 죄예요. 내란죄는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상에서 정말 무시무시하게 큰 죄이기 때문에 보통은 내란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더 희한한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묵시적인 청탁. 우리 형법 체계에는요, 묵시적인 청탁이라는 얘기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공부를 잘하신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묵시적 청탁 아십니까? 근데 지금 이재용 재판에 대해서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자, 뇌물죄는요, 일단은 이유로 또 내란 선동죄로 고발된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변호사님. 네. 이게 내란 선동, 내란죄 제목을 적용한 게 시위 참가자한테는 처음이라면서요. 뭐 이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앞에서 이제 발언한 사람들도 네. 아니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해서 이런 계엄령 선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그런 페이퍼를 나눠준 사람들인데 이런 경우는 참 못 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요. 혹시 그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중총 걸기 불법 집회를 주도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요. 이번 7월에 얼마 전에요. 뭐라고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됐어요. 소요 혐의에 대해서 공소권 혐의였어요. 원래 없음. 내란 선동보다 소요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이었던 그러니까요. 문제죠. 소요란 거는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 협박, 손괴 행위를 한 자에 적용되니까 내란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란죄로 한다. 내란죄 우리나라는 12.12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석기에 해당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저는 학술적으로 분석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흔히 말하는 단순 뇌물죄가 있고, 그러니까 부정처사죄, 제3자 뇌물수뢰죄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어떤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그게 바로 단순 뇌물죄죠. 뇌물수수자와 뇌물공여자가 있는 거예요. 제3자 뇌물수수는 뭐냐면 내가 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양자는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데 이익을 취득하는 주체가 본인인 경우랑 제3자인 경우죠. 그래서 제3자인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또 다른 법률 구성 요건이 그러니까 입증이 되어져야만 제3자 뇌물수수가 인정이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제가 뇌물을, 제가 저 말고 어떤 A라는 사람이 뇌물을 받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야, 그 뇌물을 내 부인한테 갖다 주라고 했어. 이렇게 만약에 쳤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인이 받은 부인이 받은 행위를 제3자 뇌물수수로 볼 건지 본인이 받은 거로 볼 건지 이게 문제가 돼요. 그죠? 근데 보통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면 여기 보면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뭐 이런 분들이 내란죄로 조사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다는 거, 수사 지휘권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는 뭐 고발에 대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경찰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근데 검찰이 이건 수사 지휘를 내린 거잖아요. 그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사실은 좀 다른 얘기지만은 그 정광용 회장이 그 내란 선동으로 문제가 된 그 발언을 하기 전에 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집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발언은 괜찮아요. 그 발언이 문제가 돼서 탕기국 쪽에서 내란 선동으로 고발했었죠.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정광용 회장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고발 취소장을 냈죠. 그래서 그 사건은 현재 각하 처리가 됐는데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내란 선동으로 고발장을 내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어떤 형사 절차에 따른 어떤 그 고발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시도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이거 고발인이 누군지 아세요? 군인권센터 지난번에 그